자, 지금 시간이 2024년 4월 20일 토요일 오후 11시 52분입니다. 자, 야간 선물은 0.9포인트 내렸어요. 353.15, 0.25% 내렸습니다. 나스닥은 폭락했는데, 나스닥은 폭락했는데, 정작 야간 선물은 얼마 안 내렸어요. 자, 352.58이잖아요. 지금 하단선 아래니까 내려가면 감사하겠지만 내려간다라고 막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하단선 여기 368 라인에 있는 하단선, 그 다음에 그 밑에 350에 있는 하단선까지 다 찍었어요. 그래서 매도자에겐 상당히 어렵죠. 내려가기는 하는데 진짜 봉을 보고 매도하기에는 진짜 어렵습니다. 자, 주봉 볼게요. 주봉 이제 이렇게 끝났고 0.9를 내려야 되잖아요. 0.9 그러면 351.68, 이게 0.9란 말이에요. 이 정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내리면 이격이 벗어났죠? 그러니까 아마 종가까지는 반등할 거예요. 이런 구조면 얼마든지 이제 종가까지는 반등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아래도 열려 있어요. 아래도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다. 다음 주는 아래로는 무한대, 그리고 위로는 한 360까지는 360일까지는 반등 여지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60일에서 아래로 무한대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가를 지키면 사세요. 저가를 지키면 사시면 된다고. 근데 저가를 깨면 고민하셔야 돼요. 저가를 깨면 아래로도 열리는 거고 위로도 열리는 거예요. 저가를 깬다고 해서 아래쪽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저가를 깨도 위쪽은 열려 있어요. 위쪽은 열려 있는데 저가를 지키면 어차피 저점을 지난 거니까 위쪽 공간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저가가 깨지면 아래로도 공간이 있고 위로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개파락이 나왔는데 일봉은 할 얘기가 없어요. 일봉은 이격이 해소돼 있고 이게 상단선이 강하다고 할 수도 없고 하단선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단선은 없으니까 내려가는 걸 막을 방법 없죠. 또 상단선이 약하니까 올라가는 걸 막을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둘 다 딱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제 입장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봉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하단선이 여기 있죠. 350.92 정도? 여기 있네요. 요건 좀 표시가 안 됐구나. 350일 정도 됩니다. 350일. 그 다음에 주봉도 353.15죠? 자, 바로 반등하면 이제 이격이 해소되니까 전종가까지 올라가면 이격은 해소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362.7, 이 정도까지는 이제 위로 공간이 있는 거고, 아래로는 공간이 무한대라고 보시면 돼요. 무한대다. 밑으로 내리면 한 330대까지도 열려 있어요. 330대까지도 열려 있다.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가를 지키면 아래쪽으로 안 갈 거니까 저가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는 이제 매수를 하셔도 되고, 저가가 깨지면 이제 아래는 330대까지 열리는 거고 위로는 362대까지 열려 있으니까, 그러면 공간을 잘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은 할 얘기가 없다. 예, 일봉은 올리든 내리든 마음대로다. 근데 문제는 내려갔을 때 저가를 방어할 방법은 없습니다. 예? 뭐 위로 올라가는 걸 막을 방법도 없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걸 막을 방법도 없다라는 거는 감안을 하세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던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것 마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걸 이해를 못 하시면 뭐 하는 수 없어요. 예. 자, 제가 이제 주장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락할 때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타고 간다. 지금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이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내려가겠죠. 이게 예, 볼빈 20 하단선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타고 계속 내려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봉이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내려가는 게 싫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예? 봉은 옆으로 가요. 그래도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은 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쪽에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예?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봉을 그려요. 예. 그러면 올라가지만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은 내려가니까 이제 아래쪽에 공간이 생기는 거고, 예. 이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라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봉이 올랐다가 내리면 주봉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예? 일봉을 이렇게 그리면 주봉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동안에 주봉은 윗꼬리가 되는 거고요. 다시 내려 꽂아가지고 올라가기 전 아래로 내려가면 음봉이 되는 거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락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타고 계속 주구장창 내려가는 방법이 하나. 예, 그렇게 내려갈 거 아니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위로 올라왔다가 예, 공간을 만든 다음에 다시 떨어지는 시나리오 하나. 예, 네, 이런 것들을 잘 예, 관찰해 보시고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러면 레버리지로 보면 레버리지는 0.5% 빠져야 되거든요. 0.5%. 자, 여기는 뭐 사실 매수 영역이니까 할 얘기 없고요. 월봉은 저가를 깼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가를 지키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 지금 저가가 무너지면 또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 자체를 잘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0.5% 빼야 되잖아요. 0.5%. 17,775. 17,775에서 0.5%면 얼마냐. 여기서 0.5% 이렇게 빼면요 한 88원 정도 돼요. 88원. 그러면 17,775 17,685. 자, 그러면 이제 보합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죠? 예, 저가 안 깨면 사시라는 거예요. 저가를 안 깨면 산다. 근데 저가를 깨면, 예, 그럼 아래쪽으로는 여기까지 열리는 거죠. 아래쪽으로 열리는 위치는 15,000, 여기 얼마야? 한 895 정도? 예, 이 정도까지 열리는 거고요. 예, 저가를 지키면 윗공간은 18,680원 정도까지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저가만 지키면 사시면 돼요. 근데 저가를 깨면 일봉이 저가를 지킬 때까지는 어쨌든 예, 기다렸다가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봉은 위로 올라가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가를 깨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저가를 깨는 방식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저가를 지켜진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들어가고, 저가를 깬다라고 생각하시면 예, 그때는 이제 한 발 물러서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언제죠? 4월 17일에도 봉 지나고 나서 다음날 저가를 지키면 사셔도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 저가를 지켰잖아요. 근데 저가를 지켰다고 종가에 매수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개파락 나와가지고 저가를 깨버리면 완전히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가를 지키면 사도 된다며
라고 하는 건 그 봉에 하나인 거지. 예. 그게 종가까지 고려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지금 고보스는 무리하고 있는 거죠. 예? 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0.5%가 올라야 되죠. 2255에서 예. 0.5%가 오르면 2265예요. 10원 오르는 거네, 10원. 그럼 주봉에서 이제 10원을 올리면 예, 얘는 사실 뭐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보유할 건지 말 건지만 판단하셔야지. 예, 뭐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습니다. 예, 여기잖아요. 예, 2238원? 예, 여기까지는 조정이 와야 뭐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격을 벗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의 조정은 감안해야 된다. 이제 고가를 넘으면, 여기서 고가를 넘으면 다음 목표치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2,565원 이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매수가는 2,150원이니까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는 거는 일봉에서만 가능하고 주봉은 매수하려면 엄청 조정이 와야 돼요. 그래서 주봉으로 매수하는 건 쉽지 않을 거고요. 일봉은 저가만 안 깨지면 매수하셔도 되죠. 일봉은 저가만 안 깨지면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요거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은 일목의 영향을 이제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일목균형표까지만 하나 더 보여드리고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이거 끄고 네, 일목을 보시면 여기 지금 월봉은 이슈가 없어요. 근데 일봉은 지금 들어갔어. 들어갔죠? 잘 보세요. 일봉은 지금 데드 상태란 말이에요. 네? 일봉은 이미 여기가 데드가 났어. 그럼 목표가가 얼마예요? 여기잖아요. 여기라고. 네? 그러니까 345.95? 그러니까 현재봉의 저가를 깨야 완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 저가를 지키면 위로 가겠죠. 예? 저가를 지키면 이쪽으로 갈 거라고. 예? 어차피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둘 중에 하나로는 갈 거니까 여기서 이 저가를 지키면 데드가 안 날 거니까 골드 쪽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58.44 쪽으로 갈 텐데 이게 지금 이쪽으로 갈 분위기가 아니야. 그러면 어차피 아래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아래쪽으로 가려면 여기 데드가 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가가 깨질 거란 얘기예요. 이게 데드 난 게 맞다면 저가를 깨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저가를 깬다라는 거는 예, 여기 345.95 아래로 한번 찍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찍는다라는 거는 주봉의 저가가 깨지는 거고 일봉의 저가도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템포를 늦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매수 템포를 늦춰야 된다고. 뭐 무조건 하락할 거니까 하락의 배팅이가 아니라 매수 템포를 늦춰야 된다고. 어차피 저가를 깰 운명이라면. 근데 차트로 봤을 때는 깨질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 데드니까 여기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은 완성이 된 걸로 보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는 여기서 데드 났고, 그래서 여기도 데드가 났잖아요. 자, 여기서 데드 났고, 다시 골드 냈지만, 다시 데드 냈으니까, 데드 난 조건대로 지금 여기가 무너진 거라고. 그러니까, 데드. 근데 여기는 아직 데드 후에 아직 안 났잖아요. 여긴 이제 데드가 났고, 데드 난 뒤에 여기도 데드가 나야 되니까, 345.95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다시 올라가더라도, 데드를 낸 다음에 올라간다고 치면, 금요일날 만들어진 저가가 붕괴될 확률이 있다. 그게 첫 번째. 예, 금요일날 만들어진 저가가 붕괴된다라는 건 이번 주에 저가가 붕괴된다라는 걸 뜻하니까 어쩌면 매수 템포를 조금 더 늦춰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예, 감안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 정보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만약에 월요일이 됐는데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더라. 그러면 저가 깨고 345.95 아래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대로 여기 저가 안 깨면 그냥 사세요. 저가 안 깨면 뭐 위로 가겠다는 의지니까. 자, 그리고 뭐 3일봉은 이슈가 있을까요? 3일봉은 아직 데드 날라면 멀었어요. 네? 데드 날라면 멀었다. 그럼 주봉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주봉은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은 일봉만, 예, 일봉만, 예, 해당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봉만. 다른 봉들은 아직 영향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4시간은 데드 났을 거고, 지금은 이제 일봉 데드예요. 일봉 데드. 그죠? 네. 그럼 고보스는 얼마까지 가야 될까요? 고보스는 완성하려면, 네, 지금 골드 났죠? 네?
여기 골드 났잖아요. 보이시죠? 골드 났으니까 얘는 목표치가 얼마예요? 여기잖아. 여기 2385. 예? 그러니까 이 고버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 맞다면 얘는 이제 2385원까지도 가야 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인의 매수, 예?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코스피 200 지수는 345.95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예, 고버스는 2385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아직 그 이상은 택도 없다. 그죠? 예, 아직 그 이상에 대해서 뭐 고민할 단계가 아니에요. 뭐 그 윗봉들은 뭐 전혀 아직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봉만을 봤을 때는 코스피 200 지수는 345.95, 고버스는 2385원까지 어쨌든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여지가 있다예요. 그러니까 눈치 잘 보시고 월요일 됐는데 개인이 현물 매수를 하더라. 그러면은 아이고 저가 깨겠구나. 345.95까지 가려나 보다. 고버스는 재수 좋으면 2385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개인이 매수하면 레버리지는 사시면 안 되겠죠.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복을 했어요. 보복을 했더니 이제 이스라엘이 보복하겠다라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보복 같지도 않은 보복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보복인지 아닌지 이게 뭐 알 수도 없는 굉장히 소극적인 형태의 보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스파한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뭐 공격을 했다는데, 이스라엘은 공격을 했다고 하고 미국도 그 공격했다고 했잖아요. 자기네들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보복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것 같고요. 근데 이란의 발표가 이게 이상해요. 뭐 별로 피해가 없었다, 하찮다, 뭐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보복을 하겠다라고 천명을 한 게 아니라 별거 아니네라고 그냥 마무리를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재보복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다시 공격을 하지 않는 한 이란은 대응하지 않을 것처럼 일단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요일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폭락한 게 맞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은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격했기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뭐 이란이 데미지를 받았어야 이란이 뭔가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할 텐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미국이랑 이란이랑 짜고 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 짜고 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엔 그냥 이거 지금 뭐 솔직히 이게 살상무기잖아요. 근데 무기를 가지고 서로 그냥 계속 장난질만 하고 있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미국이랑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셋이서 짜고 거의 뭐 장난질하는 수준이죠. 근데 막 뉴스 보면 뭐 5차 중동 전쟁이니 뭐 이런 식으로 막 과대 포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세 나라 사이에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 전혀 그런 의지가 없어 보여요. 그냥 서로 면피하기 바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는 보복했다라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움직이고, 이란도 똑같아요. 아, 우리는 보복했다. 예. 그리고 다 소극적이에요. 아, 하지 말든가. 예? 뭐, 사실, 보복하라고 바라는 사람도 없잖아요. 보복하라고 바라는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보복하겠다라고 천명해놓고, 하는 행동은 완전히 소극적이고, 예.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할 거면 하지를 말든가. 예.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그냥 딱 잘라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예. 아, 이건 끝난 거구나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계속, 예. 장난질만 하는 거죠. 사실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끝난 거 아닌가요? 예? 지금 이란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이 상태로 마무리 짓겠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이 추가적으로 도발만 하지 않는다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문제는 여기서 수면 아래로 충분히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다음 주에 뭐 추가적으로 더 큰 악재가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 잘 보시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아래쪽이 아마 요르단일 거고 위쪽이 레바논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이 있고,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사람들이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지도를 보면 이게 심각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제가 이게 지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지도를 보세요. 예, 자 보세요. 이게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서쪽, 이스라엘의 서쪽은 이집트고요. 이집트는 예전에 이스라엘한테 개박살 나가지고 얘는 이제 싸울 생각이 없어요. 예? 이스라엘이랑 싸울 생각 전혀 없습니다. 이집트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게 지금 우측이죠? 우측이고 동쪽이에요. 동쪽에 요르단이 있고 위쪽에 레바논이 있어요. 레바논. 예? 위에 레바논이 있고 밑에 요르단, 이제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요르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선으로 시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헤즈볼라니 뭐 이런 그 단체랑 막 싸우잖아요. 그게 아마 시리아 쪽에나 레바논 이런 쪽에 있는 군사 조직일 거예요. 왜냐면 인접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이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라크는 국경이 맞닿아 있지 않아요. 예? 국경이 맞닿아 있지 않다고. 여기 이라크. 근데 문제는요, 이란은 더 멀어요. 예? 이란은 더 멀다고. 그러면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의 거리, 이게 얼마나 될까요? 예, 이거 거리 측정해 볼게요. 자, 제일 가까운 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보면요, 이게 1000km예요. 예?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의 거리가 1000km에 1000km. 가까운 데가 1000km라고. 예?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요, 이게 공중전은 할 수 있겠지. 예? 공중전은 가능할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건 지상전은 못 해요. 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이게 싸울 수 있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랑 몽골이랑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두 나라가
지상전을 어떻게 하냐고. 중간에 중국이 있는데, 러시아랑. 예. 여기 어떻게 가요? 못 간다니까? 예? 자, 저기 이라크에 미군 기지 있을 거예요. 예? 이라크에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이라크가 이란을 공격할 수는 있죠. 미군 기지에서 비행기 띄워가지고 이란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미국의 도움 없이 이란으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라크를 거쳐가야 되는데 이라크가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인 국가가 아니잖아요. 예? 자, 이라크, 그 다음에 시리아, 요르단 이런 나라들의 특징 잘 보시면요.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얘네가 순위파입니다. 예? 얘네가 순위파고 시리아는 시아파예요. 그러면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여기에는 사우디가 지원하는 세력이 있을 거고 이란이 지원하는 세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 안에 친 사우디계 순위파도 있고 친 시아파계 세력도 있는 거예요. 이라크도 똑같죠. 이라크도 친 이란계가 있고 친 사우디계가 있고 이게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로 싸우겠죠. 예? 시리아도 싸우고 이라크도 싸우고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계열이 다른, 종교적으로도 다르고 정치적으로도 다른 세력들이 완전히 정권을 잡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그 안에서도 막 싸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리아,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사우디나 이란 쪽에는 어느 정도의 그 우호적인 입장이 있을지는 몰라도 얘네들 그래도 다 이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호적일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예? 만약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운다. 그러면 이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이 이스라엘 편을 들겠어요? 이란 편에 서겠지. 같은 이슬람인데. 그러니까 계속 뭐 중동전쟁 막 이야기 같은 게 나오는데 저는 이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예. 이 두 나라는 싸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예전에 중동 전쟁을 할 때도 이스라엘이 싸운 나라가 시리아, 이라크, 한 이집트 정도일 거예요. 이런 나라랑 싸웠단 말이에요. 이건 다 인접 국가라고. 예? 인접해 있는 국가들이랑 싸웠으니까 싸움이 되는데 1000km나 넘어가는 그 거리를 어떻게 싸워요? 얘네 둘이 전쟁하려면 이란은 탄도미사일 쏴야 되고, 이스라엘은 공군 가지고, 쳐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뭐 탱크니 뭐 이런 거 갈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 그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라크하고 이란이 전쟁한 적 있어요. 예전에. 그때 정복한 지역이 여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라크가 이란으로 쳐들어가서 정복한 지역이 여기인데 이 지역을 제하고는 정복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 산맥이 있어요. 여기 산맥이 있고 여기도 산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공격한 데가 이스파한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군으로 가면 가능한데 이건 육군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요. 육군으로 들어가려면 여기 호르무즈 해협 있죠?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여기를 어떻게 와요? 여기를 올 수가 없다고. 이스라엘이 여기를 어떻게 와요? 바닷길로 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항공모함 있나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란이랑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지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 혼자 이란과 전쟁을 하는 건 저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요. 이거 서로 공군으로 갔다가 여길 때리면 뭐 할 거예요? 비행기 가지고 이란을 가서 때리면 뭐 할 거냐고요. 정복을 못 하는데. 그리고 무기는 다 여기 산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때려봐야
여기도 똑같이 탄도미사일 쏴가지고, 예, 이스라엘 쪽에다가 퍼부을 거라고요. 그럼 서로 사람만 죽는 거지. 예, 서로 얻는 이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중동의 긴장을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두 나라가 실질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예. 제 입장에선 그래요. 이 두 나라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어요. 예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한 적 있죠? 붙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이나 시리아에 있는 그런 무장단체? 예. 그쪽이랑 싸울 수 있는 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 근데 뭐, 이쪽에 있는 걸 어떻게 공격해요? 예? 그리고 이 정도 거리에 있는 건 탄도미사일 아니면 전투기 외에는 뭐 방법 없습니다. 뭐 육군이나 예, 해군 이런 데는 갈 수도 없어요. 이란도 똑같죠. 이란이 이스라엘에 어떻게 군사를 보내겠어요?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레바논이나 시리아, 요르단에 있는 예, 무장단체 지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싸움이 일어나면 이쪽에서 일어나는 거지. 이란 쪽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고요. 설사 이스라엘이 아래쪽으로 내려온다고 해도 예멘의 후티 반군 있잖아요. 얘네들도 이란이 지원한다고요. 이란이 지원하는 지역이 이라크, 시리아, 예멘 이쪽이잖아요. 이쪽에 그 시아파 세력이 지원하는 그런 반군들이 활동하는 지역이 여기라고요. 예멘, 이라크, 시리아. 예. 아마 여기가 후티 반군이고 여기가 헤즈볼라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마스도 예, 이란 쪽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둘이 전쟁은 못한다요. 저는. 예? 공습은 한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공습은 할 수 있어요. 전투기 갖다 퍼붓고 미사일 써가지고 공격하고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서로 예, 부대를 파견해가지고 점령군을 보내는 거는 어려운 거죠. 그러면 뭐 양쪽 간에 정복이라는 것 자체가 안 되는데 싸우면 뭐 할 거예요? 예? 옛날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들어갔다가 예, 싸우다 나왔잖아요. 왜냐면 들어가는 것만 가능하지 정복을 못 하니까. 예. 근데 하물며 이스라엘이 이란에 들어가서 정복을 한다? 아프가니스탄보다 이란이 훨씬 영토가 크고요. 여기는 다 산악지역이라 그랬잖아요. 사막과 산악밖에 없는데 여기를 예, 지상군이 들어가서 점령한다라는 건 저는 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조심스럽고 이란의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워. 왜? 서로 공격해봐야 얻을 게 없어요. 그냥 공갈포만 막 날리는 거고. 예.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싸움이 일어난다면 예, 시리아나 레바논에 있는 그런 무장단체만 열심히 지원해가지고 예, 계속 그쪽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군사 대치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어쨌든 두들겨 맞고 입 다물었잖아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란을 자극하지 않는 이상은 이 사태는 어느 정도는 일단락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중요한 건 사실은 이란과 이스라엘 양국이 이런 긴장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그 원자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가격을 자극시키는 그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 두 나라 사이에는 사실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불꽃놀이하고 서로 짜고 박수치고 뭐 그렇게 해서 다 끝났는데, 그 여파로 원자재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미국 쪽에서 인플레 문제 없다라고 여태 쇼하고 난리를 쳤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CPI는 작년 7월에 3.0 찍은 이후로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3.5니까 그 상태에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이제 계속 자극을 하는 거죠. 왜? 지금까지 파월에 이야기한 건 뭐 그 물가는 전혀 문제 없고 앞으로 뭐 금리 인하를 할 거고 뭐 온갖 큰 소리 다 뻥뻥 쳐놨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그런 쪽이랑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 경제 상황을 정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용해 왔는데, 예, 그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약간 그 미국 증시는 발작이 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네들이 계획한 대로 이게 증시가 움직였어야 되는데, 예, 자기네들이 계획한 대로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파월이 거짓말한 꼴이 된 거예요. 예? 파월이 인플레이션은 문제 없고, 잘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온갖 해석을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런 게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게 긴장 상태가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도, 예, 인플레이션은 나가리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계획했던 건 다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위험성은 남겨져 있다라고 봐요.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짜고 치는 냄새가 너무 강해요. 이번에 무슨 얘기 있던데? 약속 대련? 예? 이게 다 짜고 했다는 거죠.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이 전부 짜고 지금까지의 그런 시나리오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쇼를 했다라고 보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한 것조차도 다, 예, 쇼라고 보는 거죠. 이게 진짜, 예, 보복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하겠어요? 작사를 내겠지? 근데 서로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이란도 이스라엘이 부담스럽고 이스라엘도 이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서로 이게 약한 적이 아니니까. 예? 쉽게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냥 서로 조심하면 서로에 대한 그런 그 상대를 인정해주고,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또 자존심이 상하니까, 가만 안 두겠다, 너 최대로 응징한다, 무자비한 보복을 하겠다, 이러면서 온갖 뻥카는 다 날려대는 거죠. 그리고 하는 행동을 보면, 예, 초라하기 짝이 없는. 어쨌든, 저는, 예, 이번 주로 일단, 일단락 됐다고 봐요. 예? 지금의 상황은 일단락 된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추가적으로 이란에 대해서 예,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란은 지금 정도 선에서는 만족하고 일단 추가적인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동의 사태가 그렇게 심각한 레벨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다음 주에 대해서 이번 주에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다음 주에도 더 심각하게 내릴 거다라는 기대감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번 주는 너무 많이 내렸어요. 솔직히 이번 주는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내렸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온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위치까지 와 있습니다. 미국은 더 심하고요. 예? 미국은 사실상 단기적으로 보면 반등이 와도 찍소리 못할 정도의 하락폭이에요. 물론 하락이 와서 개인적으로는 즐겁긴 한데 구조 자체가 하락에 적합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여지는 계속 열어둘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추가적인 악재가 돼서 완전히 무너졌으면 좋겠죠.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바람이고, 이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지금은 굉장히 낙폭이 심한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수급이 영 개판이에요, 솔직히.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외국인은 전혀 현물 매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현대차는 올랐잖아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그 군사 보복을 했는데 현대차가 얼마나 그 보복을 당했기에 이게 현대차만 주가가 오르냐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치가 그다지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계속 들어요. 그냥 빠지는 거지 이게 뭔가 엄청난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실질적으로 악재화돼서 뭔가 타격을 주는 상황이 온다면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물을 던지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현물을 본격적으로 던지면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시각을 바꿔서 하락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지만,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락의 무게감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게 계속 불안 요인이라는 거예요. 1월 달에도 사실 하락했지만 뭐 2월 달에 다 감아 올렸듯이, 아직은 하락을 받쳐줄 만큼의 수급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든 개인이 현물을 팔면 올라갑니다. 겪으셨죠? 며칠 전에 개인이 현물 파는 날은 미친 듯이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누르는 힘 대비해서 반등할 수 있는 그 힘도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무조건 하방 이런 식으로만 고민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운이 좋아서 이스라엘이 미친 척 다시 이제 이란에 대해서 뭔가 군사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때는 정말 악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락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의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뭐 무조건적인 하락에 대한 우호적인 이야기를 꺼내기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설사 다음 주 월요일에 금요일 저가를 깬다고 해도 아래쪽이 열리는 거지 위쪽이 닫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일봉상 저가가 깨지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윗공간은 여전히 열려있는 상태니까 반등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건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